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김해 삼방천에서 귀신에게 홀리게 되었던 사연.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이상하게 아직도 불안해진다. 그것을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여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공포로 몰아갔던 그날. 지금도 무의식 속에 생각이 날 때면 아찔함에 정신을 차린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미래를 걱정할 시기였던 나는 매일을 자취방에서 이력서를 썼다.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겠다며 얼마 되지도 않는 경험을 부풀려 적어도 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자기소개서에 적으며 고민과 고뇌의 나날을 보내던 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져 왔다. 그것은 라면이었다. 얼큰한 국물이 부드러운 풍미로 느껴진다는 것은 필히 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이었다. 그거 참 맛나겠다. 나도 그럼 라면 한 사발이 해야지. 구억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은커녕 스프가루 한 점도 없었다. 한동안 아르바이트 하랴, 면접 보러 다니랴, 토익 시험 보랴, 바빠서 장을 전혀 못 봤다. 우산을 쓰고 터벅터벅 세일을 하는 대형마트로 갔다. 얼마라도 더 아껴보려고 삼방천을 지나 조그마한 다리를 건넜다. 비가 어찌나 오는지 다리 아래의 천이 빠르게 아래로 흘러갔다. 그래도 더웠는데 비가 오니까 시원하구나. 시원한 정도가 아니었다. 갑자기 초겨울의 추위처럼 냉기가 다리 아래에서 뿜어져 나왔다.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에 빨리 마트에서 라면을 비롯한 일주일치 식량을 샀다. 다시 삼방천의 다리를 건너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 한 걸음씩 걷는데 지진이라도 나는 것처럼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생각에 당장 인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다리를 지켜봤다. 무너질 것 같은 다리였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 몇몇이 건넜다. 뭐지? 지진이었나? 그렇게 다시 다리를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다. 목소리가 음이탈이 된 듯 굉장히 듣기 싫은 목소리였다. 누가 장난하나 싶어서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다. 흐르는 삼방천 중앙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두 발을 담근 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를 만큼 헝클어져 있었고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머리가 새어 있었다. 하얀 얼굴에 비뚤어진 눈썹, 초점 없는 눈으로 시익하고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게 생겨서 나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만약 내 이름을 안 불렀다면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갔을 텐데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저기요. 조를합니까? 여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를 어떻게 아는데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는 척하지 마이소. 사실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행색이 평범하지 않은 데다가 그냥 미친 여자처럼 보여서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냅다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신경이 쓰여서 곁눈질로 옆을 보며 걸었는데 그 여자가 빠른 속도로 벽을 타며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온 힘을 다해 뛰었다. 아니,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뛰었다. 왜냐하면 뛰면서 주차된 차의 사이드 밀러를 봤는데 그 여자가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참 이상했다. 원래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날은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죽기 살기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의 모든 잠금 장치를 잠갔다. 집에 있는 모든 창문도 잠갔다. 그리고 침대 한 구석으로 가서 이불을 둘러쓰고 숨을 헐떡대며 벌벌 떨었다. 혹시나 여자가 집까지 찾아올까봐 조마조마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뒤면서 땅에 떨어뜨린 것 같았다. 아무리 바지 주머니를 뒤져도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다. 당장 컴퓨터를 켜고 네이트온을 들어갔다. 친한 동기나 후배들이 있으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던 시대라 접속자가 단 한 명이었다. 공호학번 후배 녀석인데 정말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였다. 유일하게 모든 선배들이 포기한 녀석으로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었다. 짧은 순간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핸드폰이 먼저이기에 그 녀석밖에 없었다. 형이 부탁 좀 해도 될까?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좀 해서 찾아주라. 후배는 당장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서 내 벨소리와 같은 멜로디가 울렸다. 나도 모르게 재빨리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복도를 샅샅이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나는 확신했다. 좀 전에 현관 밖에서 울린 핸드폰은 내 것이라는 걸 말이다. 내 벨소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았다. 애니메이션 엔딩 곡을 편집해서 내가 직접 벨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후배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메신저를 보내는데 후배의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숨이 나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침대에 누웠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 그것이 진짜 귀신 같은 것인지, 그냥 미친 여자였나?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기분이 매우 이상했다. 좌우로 침대가 흔들렸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다. 정말 침대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어났는데 삼방천에서 봤던 여자가 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내 발 아래쪽에서 침대를 흔들고 있었는데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나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침대를 흔들면서 덩달아 자신의 머리도 좌우로 흔드는데 너무 무섭고 해괴망측했다. 이상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심장이 떨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는 침대를 마구 흔들어댔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누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어찌나 문을 세게 두드렸는지 여자도 침대를 흔들다가 멈췄다. 한 남자가 문을 마구 두드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버르장머리 없는 05학번 후배였다. 녀석은 문을 부술 기세로 몸을 부딪히며 나를 불렀다. 소음에 옆집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 그러나 녀석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역정을 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 앞에 있던 여자가 당황하며 방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녀석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바퀴벌레처럼 어디론가 숨으려고 했다. 숨을 곳이 없기에 벽을 타고 천장을 마구 기어다녔다. 다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여자는 천장에 매달려서 내 얼굴을 보며 조용하라는 신호로 손가락을 입에 댔다. 무서운 표정으로 시켰기에 차마 거역할 수 없었다. 후배 녀석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더욱 행패를 부렸다. 여자는 창문으로 다가간 뒤 나를 보며 창을 열라는 듯 손가락질을 했다.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손으로 창을 열었다. 그러자 도둑 고양이가 인간을 피해서 도망가듯 순식간에 여자가 창밖으로 나갔다. 내 틈 창문을 닫고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녀석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꼴을 보니 귀신한테 홀렸구만.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녀석만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냐고. 녀석은 나의 부탁으로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다행히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주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니 저녁 7시경에 삼방천 다리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녀석은 시간 맞춰 삼방천으로 나갔다. 하지만 난간 위에 핸드폰만 있을 뿐 여자는 없었다. 낚였네. 삼방동 귀신. 잡을 수 있었는데 녀석은 그 여자를 귀신이라고 했다. 삼방동에서 유명한 귀신이라고 했다. 그 귀신이 자신을 속이고 우리 집에 와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우리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자신을 향해 달려왔다고 했다. 다행히 피했지만 트럭은 삼방천 위에 나무 난간을 들이받았다. 만약 피하지 못했으면 즉사했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했다. 녀석은 이것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매우 분노하며 우리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마도 내 정체를 알았겠지. 요망한 귀신년. 내도 전화 받자마자 귀신이란 걸 알았는데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네 정체가 뭔데? 무당이가? 퇴마사 같은 기가? 녀석은 알 것 없다며 말했지만 훗날 그런 비슷한 종류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귀신도 녀석의 정체를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았다. 어쨌든 핸드폰도 찾고 귀신도 내쫓았다. 그날 고기를 먹으면서 녀석이 내게 삼방동 귀신에 대해서 말해줬다. 꽤 오래전부터 김해 삼방동에 사는 물귀신이라는데 삼방천을 돌아다니며 주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매일 말을 건다는 것이다. 사실 귀신이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보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간혹 나처럼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이는 줄 알고 그때부터는 계속 모습을 나타내는데 죽을 때까지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잡아야 한다며 설명했다. 그런데 녀석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고 했다. 그만큼 그 귀신은 사악하고 영악하며 강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 오는 날이면 그날의 삼방천 귀신이 생각나서 불안하고 때론 무서운 생각에 잠 못 드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이야기, 산신님.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무렵의 이야기이다. 내 고향에서는 저녁이 되면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라는 동네 방송이 나온다. 방송이라고는 해도 빨리 집에 돌아가거라 라는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저녁 노을과 함께 작은 멜로디가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며 울려 퍼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참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방송은 잡음일 뿐이었고 방송이 울려 퍼져도 날이 저물 때까지 노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방송은 어른들의 경고였을 것이다. 나는 그날 혼자서 도토리를 줍고 있었다. 우리 마을에는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아이들에게 거대한 놀이터와 같았다. 바삭거리는 낙엽을 밟으면서 나는 예쁜 도토리를 찾아 걷고 있었다. 하나를 찾으면 주저앉아 그것을 줍고 근처에서 또 도토리를 찾아낸다. 그런 식으로 나는 계속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때 도토리를 줍는 것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종종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변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곤 한다. 그날 나도 그런 상태였던 것이다. 멀리서 저녁 노을의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도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싶으면서도 조금 더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토리를 계속 줍고 있었다. 얼마나 되었을까? 손에 든 비닐봉지에는 도토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만족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주변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내 겨드랑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갈래? 무서움을 떨쳐내려고 나는 소리내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내가 산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토리를 줍는 것에 열중한 나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따로 어디에 표시를 해둔 것도 아니다. 산을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어느 동화를 떠올렸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였다. 빵을 뜯어서 표시를 하고 그것을 따라 돌아왔다는 이야기. 나는 거꾸로 도토리를 주워서 왔으니까 도토리가 없는 쪽으로 가기로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대단히 괜찮은 생각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토리는 어디에나 떨어져 있었고 해가 진 상황에서 도토리가 없는 쪽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는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있었다. 점차 어둠 속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옛날 이야기에서 들었던 산에 사는 거대한 짐승, 산에서 조난당해 죽은 사람들의 귀신, 차례로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각을 보며 내 정신은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일까? 공복과 추위 그리고 환각에 시달리던 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몽롱한 와중에 나는 무엇인가가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해 소리를 들었다. 역시 무엇인가가 걷고 있다. 소리에서 그것이 내 발 달린 짐승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인간인 것일까? 소리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사람일까? 만약 사람이라면 등불 하나 없이 이 시간에 산길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소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다. 나는 정체 모를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소리는 나는데 모습은 안 보인다. 나는 두려워서 반대편으로 도토리를 던져 그것의 주의를 끌기로 했다. 하지만 비닐 봉지에 손을 댄 순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발소리가 분명히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눈앞까지 도착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빙글빙글 뛰며 돌기 시작했다. 주변의 풀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거기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풀이 흔들리고 발소리가 들리는데 정체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발소리는 점점 다가와서 흔들리는 풀이 내 몸에 부딪힐 정도가 되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막연히 드는 그 생각에 눈물은 점점 더 넘쳐 흘렀다. 나는 눈을 감고 이빨을 악문 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째서인지 발소리는 사라졌다. 풀의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을 떴다. 그리고 나는 한순간 숨을 멈췄다. 내 코앞에 주름투성이의 추악한 얼굴이 있었다. 마치 고대 유적에서 발굴된 미라 같은 모습이었다. 그것과 시선이 그대로 마주쳤던 것이다. 알 수 없는 단어를 말하며 기분 나쁜 목소리로 그것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살던 지방의 사투리와도 전혀 다른 독특한 분위기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려오고 있었고 점점 목소리가 험악해지고 있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나는 열심히 생각했다.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 이상한 소리는 계속 커져서 고막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점점 그것의 눈이 대굴대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얼굴 전체가 덜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도토리가 가득한 비닐봉지를 그것에게 내밀었다. 순간 흔들리던 얼굴이 멈추고 눈의 초점이 내가 내민 비닐봉지로 향했다. 그리고 큰 소리와 함께 그것은 내가 내민 봉지를 들고 크게 웃으면서 사라졌다. 그대로 나는 공포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아침까지 떨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서 움직인 것은 아침 해가 뜨고 나서였다. 밤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저려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동안 산속을 걷자 나를 찾고 있던 어른들을 발견했다. 나는 안심한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어른들을 불렀다. 어른들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밤새 울고 있었던 것인지 눈가가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한 대 때린 뒤 울면서 나를 껴안았다. 머리는 아팠지만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나는 산에서 봤던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지만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면서 한 대 더 맞았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산에서 봤던 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마을 안에 소문이 돌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사시던 분으로 우리 마을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쓰고 계신 분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내가 봤던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봤다. 할아버지는 생긋 웃으면서 그것은 산신이라고 대답해 주셨다. 그것이 말했던 이상한 단어는 무엇을 가져왔냐는 질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먼 옛날 가을에 수확을 거두면 산신에게 감사와 함께 내년에 풍년을 기원하며 공물을 바쳤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도토리를 내밀었었다. 할아버지는 만약 그때 내가 도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나를 곡물로 데려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셨다.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가을이 돼서 애가 빨리 잠을 때가 되면 그때 그 산신의 모습이 생각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친척의 귀신. 2달 전에 둘째 사촌형이 과로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친가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고 어머니와 형과 형수만 따로 참석을 하셨다. 그 후부터 형이 조금씩 피로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형은 참다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고통이 커지자 병원을 찾게 되었다. 의사는 검사를 해도 아무런 질병도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술과 담배를 하는 것 치고는 이상이 없는 편이라고 하며 신경성과 스트레스성이란 말로 아무런 병명도 없는 무책임한 진단만 내놓았다. 형은 큰 병이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새까매지며 알아 눕는 날이 늘어갔고 보다 못한 형수는 어머니의 소개로 무당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조금은 어이없는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 아버지는 위로
7분 아래로 한 분의 형제자매가 있는 대가족이었다. 길 건너 대나무밭에 살던 친척들도 7남매나 되니 그 밑에 자손들도 적어도 30 넘으니 이름은 물론 있는지 조차 몰랐던 친척들도 많다. 우리 친가와 대나무밭 친척들과는 사이가 더욱 좋지 않았다. 그중 제일 위에 두 아들이 말도 못할 망나니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적게 남겨주었다는 이유로 차례나 성묘는 우리 쪽에 모두 밀어버리고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들 할아버지의 벌초와 제사까지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힘든 일은 결국 사촌 형님들과 우리 형제의 몫이 되어버렸는데 그나마도 나는 10수년 전부터 발길을 끊어버렸고 사촌 형님이나 우리 형도 바빠서 어느샌가 찾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형수가 무당에게 들은 얘기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를 하던 대나무밭 친척들의 묘지 중에 젊은 시절 객지에서 비명 행사를 했던 우리에겐 큰 아버지뻘 되는 분의 묘지가 있었다. 내가 중3 때까지 우리 식구들도 그분에게 벌초도 하고 성묘도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친척 어른들도 돌아가시기 시작했고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제사들이 늘어나면서 발길이 뜸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큰 아버지라는 사람, 아니 잡기가 2달 전 둘째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초상집에 따라왔다가 우리 형에게 붙어서 형과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더 가관인 게 우리가 안 찾아와서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서 기어나와 우리 형에게 붙어서 나와 형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많은 자기네 피부치들을 놔두고 그나마 6년 넘게 돌봐온 우리 형에게 말이다. 형과 형수는 무당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무당은 우리가 관리했던 수많은 묘 중의 정확한 위치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맞췄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이외엔 아는 사람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나 역시 2달 전부터 갑자기 췌장에 이상이 생겨 고생을 하고 있어 무당의 의견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무당은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에게 붙은 친척 계집아이 귀신을 떼준 사람인데 생각해보니 그 친척 계집아이도 대나무밭 식구였다. 거액이 드는 굿을 하자고 해서 우리 식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귀신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귀신을 믿던 믿지 않던 종교가 무엇이다. 조상들의 무덤은 정성을 다해 관리를 하는 것에 가능하면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례는 화장을 추천하는 바이다. 4번째 이야기, 초소가 폐쇄되었다. 저는 2007년 강원도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입대한 곳은 강원도가 아니라 논산이었습니다. 논산으로 입대해서 한 달 동안 군사교육을 하고 지뢰병으로 분류되어 상무대로 가서 후반기 교육 한 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공병대대 쪽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은 한번 오르면 장병이 헐떡한다 하여 헐떡고개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밤에는 헐떡고개 근처 탄약고에서 기관병 1명과 훈련병 2명과 야간 근무를 섰는데 근처에는 작은 팔각정과 넓이는 딱 관 크기 정도이고 높이는 보통 성인 남성 허리까지 오는 직사각형 구덩이가 있습니다. 기관병과 1명의 훈련생은 팔각정 안에서 보초를 섰고 저는 거기 구덩이에서 혼자 보초를 섰습니다. 그곳이 밤에 불이 없고 불 꺼진 건물과 숲이 섞여 있고 팔각정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서 으슥합니다. 전 직사각형 끝에 서 있었는데 뒤쪽에서 한기가 느껴져서 뒤도 가끔씩 돌아보면서 무서움과 서러움을 떨면서 그날 근무를 섰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강원도로 자대를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때 일을 잊게 되었는데 제가 상병 때 그곳 출신 후임이 오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훈련이라든지 헐떡고개 등 이것저것을 물어보다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섰던 탄약고 초소가 폐쇄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떠나고 몇 개월 후쯤 기절하거나 오발탄 사건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발탄 사건이 많은 장소는 바로 제가 보초를 섰던 그 직사각형 구덩이였다는데 거기서 보초를 선 사람들 증언들이 하나같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으면 등 뒤에서 사각사각 흙을 파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검은 형체의 무언가가 흙을 열심히 파다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고 합니다. 다들 그걸 보고 기절하거나 총기 오발 사고가 나서 결국은 초소를 폐쇄했다고 하더군요. 5번째 이야기, 위병근무. 제가 복무했었던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신 분이 하사일 때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야간 위병근무를 서고 계셨는데 너무 졸려서 잠깐 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멀리서 희미하게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네요. 갑자기 밤에 웬 군악대 소리인가 싶어 잠이 확 달아났고 창문을 열고 보초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보초들 역시 아무 영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결에 환청을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문을 닫고 자려는데 점점 음악 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고 점점 커지는 군악대의 음악 소리에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윽고 그 소리는 부대 의병소 바로 앞에서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나머지 보초를 시켜 라이트를 켜라고 했고 라이트 등이 팟하고 켜진 순간 군악대의 모습이 보였고 모두 얼굴들은 모자에 깔인 것인지 그늘에 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두웠고 마치 북한 병사들이 걷는 것처럼 척척 걸어가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사와 간부 모두 멍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간부분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라이트를 끄니 소리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 넋이 나가 있는 가운데 또다시 라이트 등을 켜니 그 군악대가 다시 보였다고 합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데 라이트를 켜면 군악대가 보이고 끄면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옛날 필름 영화를 상영할 때 영사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흑백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흔히 말하는 희미한 홀로그램을 보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팡파르 소리는 점점 부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끝내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도둑이 들었던 걸까? 당시 저는 중1이었고 그래픽에 관심이 많아서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 반으로 4시간씩 가는 학원이었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유는 별거 없었고 정말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학원을 빠지기로 결심했는데 정작 돈은 없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30분 동안 핸드폰 게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티다 보니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 초인종을 눌러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방법은 아직까지 잘 써먹고 있는 아버지 확인 방법입니다. 다만 작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실 때 저를 보시면 안 되니까 숨어서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복도가 넓어서 뛰어서 숨기는 불가능하지만 1층인지라 바로 앞 주차장으로 뛰어넘어 숨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통 주말 낮에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시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더 눌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기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못된 짓을 할 때면 괜히 마음이 찔려서 더 신중해졌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버지가 제가 누르는 걸 알고 집에 안 계시는 척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의심이 모락모락 커졌고 결국 저는 교차 검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뒤로 돌아가서 저희 집 베란다를 확인도 해봤고 경비실에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도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집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었기에 정말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저희 집 전화기가 번호 표시가 안 되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5번 정도 통화음이 나왔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래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너무 춥기도 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받더니 이번엔 가만히 숨소리만 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학원 간다고 나올 때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신 점과 그쯤 아버지께서 감기에 걸리셨던 점을 생각해 이 소리는 아버지의 숨소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었고 결국 전 학원이 일찍 끝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점이 너무나 기뻤지만 안전을 위해 여러 확인을 했습니다. 화장실의 물이 얼마나 말랐는가, TV 셋톱박스가 얼마나 따뜻한가, 침대에 온기가 남아있는가. 결론은 3시간 정도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뻤는데
갑자기 등이 오싹해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아까 전화는 누가 받았던 걸까요? 두려움을 안고 집안을 살금살금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하셨던 부모님이 돌아오셔서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날 집 안에 있던 침입자가 집 어딘가 숨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탈출했겠지요. 만일 제가 그 사람과 마주쳤다면 어쩌면 이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